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은 1978년 4월 20일 파리를 출발하여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경유한 뒤 서울로 도착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902편 보잉 707 여객기가 항법상의 실수로 앵커리지 대신 소련 영공을 침범해 카렐리아 자치공화국 상공에서 격추당한 뒤 불시착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탑승 인원 109명 중 2명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승객들은 조사를 마친 후 별일 없이 핀란드 헬싱키를 통해 귀국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보잉 707의 항법장치에 있었다. 관성 항법장치가 민항기에 본격적으로 장착되기 시작한 것은 보잉 747부터이며 그 이전의 민항기에 장착된 항법장치는 대부분 로렌이라 불리는 구식이었다. 로렌은 지상의 기지국에서 일정한 전파를 발신하여 그 전파의 방향을 추적하여 삼각 측량으로 그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만약 지상의 기지국이 활동을 중단한다거나 고장이 날 경우 인근 지역을 지나가는 배나 항공기는 그 정보를 입수하여 다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문제는 그 시절에는 GPS도 없고 관성항법 장치도 대중화가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보잉 707에는 관성항법 장치가 장착되지 않았다. 결국 로렌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707기의 경우 나침반과 태양의 방위만으로 현재 이동 방향을 파악해야 하고 만약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방향을 잃는 건 순식간의 일이다. 특히 극지방의 경우 편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북쪽을 향하고 있는지 남쪽을 향하고 있는지 혼동하기 쉽다. 그리고 자북극은 이 항로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 비행편이 날아가는 시간대는 저녁에 출발하여 낮에 도착하는 일정인지라 분명 햇빛이 밝아오는 쪽이 미주와 앵커리지 쪽이고 어두운 쪽이 원래 항로와 정반대편, 그러니까 그린란드와 러시아 쪽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항법사는 실수를 했다. 이 실수로 K1902편은 원래 가야 하는 앵커리지 방향이 아닌 엉뚱한 무르만스크 방면으로 향하게 된다. 소련 방공부는 과감히 격추시켰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 당시 미국 공군은 다양한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RC-135이다. C-135의 동체를 활용하여 멀리서 보면 민항기처럼 보이게 위장하고 실제로는 정찰 센서를 잔뜩 붙여서 내놓은 이 항공기는 다양한 임무에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비행 경로 인근 아래에 있던 무르만스크시에는 당시 소련 해군기지가 있었다. 2차 대전 때에도 수송선단이 오갔던 곳이고 냉전 때에도 미사일 장착 잠수함이나 미사일 구축함이 있었던 주요 전략적 요충지로서 하필 902편이 이곳 근방 상공을 지나는 바람에 군사 보안 문제로 격추 또는 강제 착륙 등 무력 사용을 실시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도 있다. 안 그러면 자기네 비밀 군사시설 위치나 입출항하는 주요 SLBM 장착 잠수함들의 모습이 다 찍혀서 서방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잘못된 항로로 날아가던 중 대한항공 902편은 노르웨이 방공망 일부를 지났다. 그리고 그 부근은 미군 전진기지 및 나토군의 대소련 방공 감시망이 있었다. 소련군이 발사한 R-60 임페리얼 주정 미사일은 첫 발은 빗나갔으나 두 번째 발이 왼쪽 날개 끝을 맞춰 4m가량이 떨어져 나가고 파편에 의해 동체에 구멍이 다수 생겼다. 이때 미사일 파편에 머리를 맞은 한국인 승객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깨와 오른팔에 중상을 입은 일본인 승객 스가노 요시타카 30일은 불시착 후 소련군의 구조 중에 과다 출혈로 사망한다. 이외에 그의 형수가노 야스오 33과 처남 후쿠이 타카마사 25 등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김창규 기장과 이근식 관제사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는 큰 도로에 착륙하려 했으나 기차가 나타나 급히 기술을 올렸고 눈 쌓인 긴 얼음 호수를 발견하고 착륙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창규 기장은 모든 악조건을 뚫고 비상 착륙에 성공한다. 승객을 가득 태워 무거운 대형 여객기로 미사일에 맞아 한쪽 날개 끝이 잘린 상태에서 마찰력이 거의 없는 얼음 호수 위에 그것도 무려 야간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여 부상자 하나 없이 성공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이는 순전히 김창규 기장의 뛰어난 조종 실력 덕분이었다. 역대 전세계 민항기 추락 사고 중에서 인명피해 없이 불시착에 성공한 극히 드문 케이스다. 고정 타겟이나 다름없는 대형 민항기에 발사된 두 발의 미사일이 아예 빗나가거나 날개 끝에만 맞아 계속 비행이 가능했던 점 등 운이 굉장히 좋았을 뿐더러 소련 방공군 측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아 대부분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사할린 주변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추락했다. 이로 인해 여객기에 타고 있던 한국인 81명을 비롯한 탑승객 269명이 모두 사망했다. 국제사회는 비무장 민항기를 공격한 소련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에 맞서 소련은 여객기가 정규 항로를 이탈해 자국 영공을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항로를 바꾸라는 경고를 무시해 격추시켰다고 반박했다. 사고 발생 10년 후인 1993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대한항공 승무원의 과실로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해 소련 영공을 침범했고 소련군이 민항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은 1983년 9월 1일에 미 합중국 뉴욕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김포국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소속의 007편 여객기가 비행 중 소비에트 연방의 영공에서 소비에트 연방 공군 소속의 수-25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사할린 서쪽에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레리 맥도널드 미국 조지아주 민주당 하원 의원을 포함한 16개국 269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 1983년 9월 2일부터 3일간 대한민국에서는 특별 애도 기간을 갖고 관공서와 가정에서 조기를 개양했으며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 격추에 대한 항의를 했고 각국은 소비에트 연방 국적의 항공기에 대한 운항 중지, 모스크바 취항 거부 등의 제재 조치를 했다. 1983년 9월 5일 유가족 53명을 태운 페리는 사고 현장에 갔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 소련 측에서는 007편의 영공 침범에 대해 수-25와 미그-23 등의 공군기를 출격시켰다. 007편은 이륙 당시 이미 3대의 관성항법 장치 중 한 대의 이상이 있는 상태였다. 당시 켈 007편을 격추한 수호이 15의 조종사는 관제소로부터 칼기를 국제 관례에 따라 유도 착륙시키라는 명령을 받고서 여객기에 300m까지 근접, 칼 007편과 같은 고도로 날아가면서 전투기 날개 쪽에 달린 경고등을 깜박거리며 수차례 유도 착륙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칼 007편은 비행을 계속했으며 통상탄을 4차례 발사했는데도 여객기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도를 높이자 관제소로부터 경고 사격 후 격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격 직후 당시 일어난 상황은 이러하였다. 공격이 있었을 당시 비행기는 35,000피트 정도의 고도에서 비행 중이었다. 충격을 받은 즉시 기수가 오르고 비행기는 38,250피트로 상승했다. 천 기장은 자동 조종 장치를 끄고 비행기를 수동 조종하여 35,000피트의 원래 고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수평 비행을 하다가 1분 30초 만에 점진적인 하강을 시작했다. 당시 기장은 앵커리지부터 승무한 천병인이었고 승무원들 중 6명은 업무상 이동을 위해 편승 중인 데드헤드 승무원들이었다. 일본인 승객이 다소 많은 것은 당시 일본 항공에 비해 운임이 저렴했기에 이 항로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고 후 소련은 그것이 민간 여객기인지 몰랐으며 미국이 소련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고의적인 도발로 오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으며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소련을 향해 악의 제국이라고 비난하였다. 1983년 소련 영공에서 격추되어 26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GPS를 민간 부분에 개방할 것을 공표하였다.
ICAO는 민간 항공기를 요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무기를 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듬해인 1984년에 국제 민간 항공 협정이 개정되어 영공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었다.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보잉 707여객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실종된 사건. 칼기 폭파 사건이라고 하면 보통 이 사건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지령에 의한 공중 폭발로 결론을 지었으며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은 특수공작원 김승일, 김현희 2인조가 액체 시한 폭탄으로 비행기를 폭파했다고 주장했다. 그 시절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굉장히 미온적이었는데 부실한 인력으로 구성된 조사단에 추락 위치를 잘못 짚어 엉뚱한 곳을 수색했으며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열흘 만에 수색대를 철수했다. 이후 현재까지 동체 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2019년에 들어 대구 MBC의 수중 탐사에서 858편으로 추정되는 동체가 확인되었다. 이종인 탐사단장과 취재진들은 이것이 858편의 동체라고 확신하고 있다. 대한항공 칼 858기 사건 유가족들이 이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2021년 10월 13일 신청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칼 858기 탑승객 유족들은 2021년 1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의 건물 앞에서 진실규명 신청서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위가 858기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칼 858기 사건은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가 미얀마 근해 상공에서 공중 폭발해 탑승객 115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이다. 다음부터의 내용은 본인의 내피셜임을 밝히며 생각을 주장해봅니다. 해당 사건에 안기부가 개입했거나 사전에 인지했는지는 김기춘을 중심으로 안기부의 철저한 공작에 의해 이루어진 무지개 공작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칼 858기가 정말 폭탄에 의해 폭파됐는지는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들어가는 양이 폭발물로는 기체를 폭발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합리적이다. 김현희와 공작팀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본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 적극 활용했다는 무지개 공작의 실체가 있는지는 선거 하루 전인 12월 15일 오후 공작범 김현희를 김포공항으로 압송하고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중계하는 등의 안보 선전을 했으며 이는 김영삼, 김대중의 단일화 무산과 함께 야권의 대선 패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유가족들이 정권에 의해 반북 활동에 이용되고 공안기관의 감시와 미행 등 정신적, 물리적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는 당시 많이 회자된 내용으로서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가 희생자의 가족을 위로하기보다도 감시 탄압했음을 들었고 믿고 있다. 김현희가 진짜 북한 공작원인지는 김현희는 전두환 군사정부의 정권 연장을 위해 이용됐던 도구였으며 일본에 거주하던 여자로 밝혀졌으며 안기부는 사건 발생 불과 사흘 뒤 무지개 공작을 기획하며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는데 당시 사고 현지에서는 테러 증거가 없었는데 전두환과 안기부는 어떻게 북에 의한 테러임을 알았는지 나는 묻고 싶다. 이외에도 김현희의 진술 외에 정부 당국의 수사 발표를 뒷받침할 물증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지 폭발은커녕 폭발물의 존재에 대한 물증도 사고 지점의 확증도 비행기 잔해도 어느 하나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싶다. 유족회도 전두환은 유해나 유품 하나 찾지 않고서 정권 유지를 위해 구명정 하나만 내놓고 언론에 대서특필시켰다면서 안기부가 발표한 김현희의 행적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목소리를 높였었다. 일부러 수색을 하는 척만 했고 엉뚱한 곳만 수색하고 조기에 수색을 종결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기는커녕 탄압하고 감시하기만 했다. 이것이 모두 전두환의 짓인데 그자는 죽어버렸으니 지옥에서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 여객기 폭파 후 두 폭파범은 1987년 12월 1일 바레인에서 조사를 받던 중
김승일은 청산가리 성분이 들어간 독약을 먹고 자살하였으며 자살 시도에 실패한 김현희는 재갈이 물린 채 대한민국으로 압송되었다. 대선 전에 김현희를 국내로 압송하기 위해 안기부 등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무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했고 그러기 위해 서두르다 보니 오히려 각종 의혹을 유발하게 된 측면이 있다. 1989년 2월 3일 서울지방검찰청은 김현희에 대해 살인죄, 항공기 폭파치 사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1989년 3월 27일 김현희에 대해 대법원에 사형 선고. 1989년 4월 12일 김현희에 대한 사면 조치했다. 1997년 12월 28일 전직 안기부 직원과 김현희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 합니다. 김광진 의원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작된 테러 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칼 858은 북한이 아닌 국정원의 자작극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목포공항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는 1993년 7월 26일 오후 2시 20분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오후 3시 15분 전남 영암군 3호배 목포공항에 도착 예정인 아시아나 항공의 오즈 733편 여객기가 목포공항 착륙을 위해 접근 중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화원반도 야산에 추락한 사고이다. 사고 당시 목포공항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오후 3시 24분 사고기는 첫 번째 착륙 시도를 실패했다. 이어서 4분 후인 3시 28분 두 번째 착륙 시도를 했지만 역시 실패하고 다시 10분 후인 3시 38분 세 번째 착륙 시도 역시 실패로 끝났다. 세 번째 착륙 시도를 하기 위해 접근하던 사고기는 3분 후인 3시 41분 광주공항의 관제 레이더에서 사라지면서 통신이 두절됐다. 충돌 타이밍에 사고기와 교신하고 있던 광주공항 관제탑에서 갱신된 기상정보를 통보하고자 교신을 시도하였으나 사고기에서 응답이 없었다.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9분이 지난 3시 50분, 사고기는 목포공항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의 야산에 추락한 채 발견되었다. 악천 후 공항 시설의 부족, 파일럿의 무리한 착륙 시도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목포공항은 VRDME와 NDB만 설치되어 계기 착륙 장치 따윈 찾아볼 수 없는 소규모 공항이었고 활주로 역시 1500m로 민항 여객기가 취항하기엔 아슬아슬한 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악천후로 시야까지 제한되고 파일럿들은 계속된 접근 실패에 조바심으로 서둘러 착륙 시도를 했었다. 당시 착륙 허가를 받지 않고 착륙 절차를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거듭된 접근 실패로 조바심이 난 기장은 다소 낮은 고도로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국 활주로 접근 선상에 있는 산을 뒤늦게 발견한 후 충돌 4초 전 상승하려 했으나 당시 지상과 불과 110여 피트 33.53m를 남겨놓고 날고 있었던 데다 분당 1000핏 304.8m로 하강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평지가 아닌 산 위를 날고 있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선 하강을 멈추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산의 경사보다 더 빨리 상승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4초 동안 하강을 멈추고 32피트 9.75m를 상승하여 762피트 232.3m까지 올라갔으나 827피트 252.1m의 봉우리를 넘지는 못했다. 당시 아시아나는 정시 이착륙 세계 1위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때였는데 이를 사고의 한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즉 조종사가 이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착륙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세월이 흘러 다시 정시 이착륙이 좋은 항공사를 평가하는 척도처럼 부각되는 데 대하여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다. 탑승객 110명, 승무원 6명 중 68명이 사망했다. 당시 악천후로 인한 시야 제한으로 목포공항에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사고기 추락 현장에서 생존한 승객 2명이 기내에서 빠져나온 후 산 아래 마산리 마을까지 내려와 근처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면서 사고 사실이 알려졌으며 이후 파출소에서 다시 관할 소방서인 목포소방서에 신고, 목포소방서 해남소방파출소 소방차 및 구급차들과이 출동하고
목포 소방서 119 구조대도 출동하여 구조 작업에 착수했다.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려던 대한민국 공군 예비역 소령 기장 황인기 당시 48세, 공군 예비역 중령 부기장 박태환 당시 39세 모두 사망했다. 이 사고는 아시아나 항공의 최초 인명 손실 항공사고이자 아시아나 항공의 최악의 인사사고이며 첫 번째 국내선 사고이다.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는 1997년 8월 6일 대한민국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801편이 미국령 괌의 앤토니오 B. 원팻 국제공항에서 착륙 도중 추락하여 승객 237명과 승무원 17명을 합쳐 총 254명 중 228명이 사망한 사고이다. 해당 기종은 1984년 12월 3일 제작되어 1984년 12월 12일에 최초로 인도받은 보잉 747-3B5기로 대한항공 소속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기로서 첫 서드 기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기종이기도 하다. 당시 괌공항의 김포행 항공 여객 수요가 증가하여 에어버스 A300, 600R 기종에서 보잉 747기로 변경되었다. B747, 3B5 기종의 KE801편은 김포국제공항에서 8시 22분 괌 시각으로 9시 22분에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착륙 30여 분 전 801편은 괌에 접어들었는데 괌 앤토니오 B. 원팻 국제공항에는 심한 폭우가 내리고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관제소로부터 활공각 지시기 글라이드 슬롭은 고장으로 인해 수리 중이라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801편은 악천후 속에서 착륙 준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충돌 6분 57초 전 갑자기 비행기의 활공각 지시기에 신호가 잡혀 박용철 기장과 송경호 부기장은 혼란에 빠진다. 그 때문인지 고도 확인 절차를 생략함과 동시에 규정 고도를 무시하였다. 사고 이후 그 신호는 지상의 다른 장비에서 송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801편은 계속 내려가면 활주로가 보일 것이라 판단, 순식간에 하강했고 날씨가 좋지 않아 고도를 내려도 활주로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801편은 1440핏에서 하강 이후부터는 계단 모양이 나타나지 않고 일직선으로 하강하였다. 충돌하기 12초 전에 대지 접근 경보장치 GPWS에서는 경보가 여러 번 울렸고 부기장도 접근 실패를 외쳤지만 기장은 이를 무시했다. 충돌 2에서 3초 전에 가서야 기장은 과라운드 복행이라고 말하며 복행 선언을 한다. 하지만 관성의 법칙상 몇백 톤의 보잉 747기가 한 번에 급상승할 수는 없기에 801편은 기수가 8도 정도 들린 채 메인 랜딩 기어가 송유관을 친 뒤 뒷바퀴부터 니미츠 힐로 추락하게 되었고 종합적인 원인은 활공각 지시기의 고장과 잘못된 신호로 인한 조종사들의 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활공각 지시기는 비행기의 착륙을 유도하는 장치 중의 하나이다. 이 신호의 주파수를 받는 비행기는 라디오나 전자제품에서 생기는 간섭에 활공각 지시기가 반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801편의 수신기에 허위 신호가 나타나 오작동했다는 것이 확실시되었다. 또한 사고 조사 중 미들마커 활주로에서 일정 거리에 설치된 전파 발신 장치가 작동되지 않음을 발견했다. 조종사들이 사이드 스텝을 할 때 3개의 마커를 기준으로 하강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미들마커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801편이 계단식으로 하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하강 시점은 마커뿐만이 아니라 VOR-DME로 하강 시점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고의 원인에서는 빠져있다. 항공기가 추락한 지점은 니미츠 VOR-DME가 위치한 지점으로 항공기는 이곳을 향해 하강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공항에서 VOR-DME의 위치와 활주로 위치는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니미츠의 활주로는 니미츠 VOR-DME로부터 3항공마일 약 5.4km 떨어져 있었다. K801편 추락 이후 괌국제공항은 신호장치 규격을 미국의 다른 곳처럼 FAA 규격과 부합하는 것으로 통일시켰다. 주날개의 연료 탱크와 461의 면세주의 불이 붙어 8시간이나 타올랐고 추락 후
많은 승객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신계하 의원 13에서 15 국회의원이 포함되었다. 신계하 의원은 1997년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구암에서 지구당 당직자 해외 연수를 갖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인 김정숙 24명의 당원들과 함께 서울에서 801편에 탑승했다. 괌 사이판을 거치는 6박 7일의 해외 연수 관광길에 올랐던 이들 일행엔 광주시의회 고원춘 58세 의원과 광주시 동구의회 시무인 57세 의장 등 의원 7명, 염시영 교육위원, 김인기 56세 부위원장 등 당직자와 사무실 직원, 가족 3명, 여행사 직원 1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중 신계하 의원의 비서관 정태식 44세 씨와 동구의회 신현 40세 의원, 당원인 정윤학 41세, 사업, 유정래 38세 시부부 등 4명만 생존했다. 장세준은 대한민국의 남성 성우이다. 배우자는 같은 KBS 성우 정경혜이다. KBS 보도본부 소속인 홍성현 국장도 가족과 함께 사망했다. 중국 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는 2002년 4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해동 동원 아파트 뒤편에 있는 돛대산 해발 380m 정상 인근에서 발생한 민항기 추락 사고이다. 사고기는 당시 김해국제공항에 서클링 접근으로 착륙이 허가되었으며 서클링 접근으로 김해국제공항 18R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선의 지점을 지나쳐 김해국제공항 북쪽의 돛대산에 충돌하였다. 충돌 후 항공유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했다. 총 탑승 인원 166명 중 기장과 2명의 승무원을 포함한 37명이 생존하였으나 부기장 2명을 포함한 129명은 목숨을 잃었다. 사고기의 기종은 보잉사가 제작한 보잉 767-200ER이다. 사고 후 약 3년 만에 발표된 사고 조사 결과에서 대한민국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중국 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의 원인을 항공기체, 관제 시스템, 운항승무, 항공기상, 기타 영향을 받는 사항 등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운항승무원의 총체적인 안전사항 미비로 인한 추락 사고로 결론을 내렸다. 약 1100피트에서 활주로를 확인한 후 선의 접근 장주로 진입하기 위해 좌선회를 실시하면서 제1부 조종사가 내가 조종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자동조종 장치를 풀고 수동으로 비행하였다. 129편이 활주로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을 때 접근 관제사가 주파수 변경 지시를 발부하였으나 129편 운항 승무원들은 오직 서클 18 오른쪽, 에어 차이나 129이라고 복창하였다. 129편 운항 승무원들은 민항 총국령에 의거 영어시험 합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으나 통신을 담당했던 제2부조종사의 관제탑 주파수로의 이양지시 관련 등의 교신에 대해 기장 및 제1부조종사는 모니터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관제탑 관제사와의 교신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운항 승무원들이 관제탑과 교신이 이루어졌을 때 항공기의 실제 위치는 활주로 18R의 접근 시단과 평행한 지점 부근이었다. 3선회를 시작하면서 기장은 11시 20분 37초에 수동으로 비행함으로써 비행계기 및 활주로 등 외부 참조물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력이 분산되었을 것이며 시정이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외부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11시 20분 54초에 기장은 활주로를 찾는데 도와줘라고 부조종사에 요청하였으나 제1부조종사는 활주로나 지상 참조물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응답이 없이 11시 20분 59초에 비행하기 힘들어지는 데라고 말하였으나 기장은 이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어떤 이유에서 제1부조종사가 그런 말을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시기에 구름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1시 21분 02초에 제1부조종사는 외부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고도에 주의하고라는 조언을 하였으며 11시 21분 09초에 기장이 재차 활주로 봤나? 라고 물었을 때 11시 21분 10초에 제1부조종사는 없는데 안 보이는데 라고 하며 11시 21분 12초에 복행하시오라고 말하였다. 구름 사이로 전방의 장애물을 확인하고
11시 21분 15초에 제1부 조종사가 당겨라고 외쳤으며 기장이 당기는 조작을 하였으나 이는 너무 늦은 것이었다. 그 결과 항공기는 산에 충돌하였다. 129편 항공기에는 지상 접근 경고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으나 랜딩 기어가 내려오고 착륙 플랩 25도 이상이 설정되었고 최대 접근율이 1800fpm이었기 때문에 설계상 지상 접근 경고음은 발령되지 않았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의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여객, 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춘 공항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 사업이므로 법률 자체가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이상 불가역적 국책 사업, 즉 되돌릴 수 없는 국책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특별법의 기본 방향을 반영해 여객과 화물 수요를 24시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을 목표로 시설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 과정에서 그 명칭이 동남권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남북권 신공항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나 주로 동남권 신공항으로 불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추진하였으며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위치를 가지고 논란만 컸고 선거 때만 되면 공약으로 이용만 해먹었다. 아시아나항공 214편 착륙 사고는 2013년 7월 6일 오전 11시 27분 한국 시각 7월 7일 오전 3시 27분 아시아나항공 소속 보잉 777-282어 항공기가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도중 28L 활주로 앞에 방파제 부분에 랜딩 기어가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창립한 이래 사망자가 생긴 세 번째 항공사고이자 1993년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에 추락한 사고 이후 두 번째 여객기 추락 사고이며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여객기에서는 처음 발생한 사고이다. 해당 보잉 777 기종은 2006년에 들여온 기종으로 이 사고는 보잉 777 기종에서 사망자가 생긴 첫 번째 사고이다. 당시 기내에는 291명의 승객과 16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승객은 국적별로 한국인 77명, 중국인 141명, 미국인 64명, 인도인 3명, 캐나다인 3명, 프랑스인 1명, 일본인 1명, 베트남인 1명이었다. 미국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신원은 예멍위엔 16세, 왕린지아 17세, 리우 예핑 16세 등 중국인 여고생으로 밝혀졌다. 희생자 중 1명은 미국 검시관이 소방차에 치였음을 확인하였다. 중국인 승객이 많았던 이유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적고 항공편이 있더라도 홍콩을 제외하면 베이징과 상하이에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징이나 상하이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객 운임이 인천국제공항 경유, 환승시보다 상대적으로 비싸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환승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었으며 사고 여객기에 탑승한 중국인들 중 일부는 미국으로 탐방을 가기 위해 상하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로 환승한 승객들로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노선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여객기는 기체 후미 부분이 파손되었으며 사고 발생 15분 뒤 동체 천장부 전기 전자 개통 회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체가 전소되었다. 하지만 날개 쪽 연료 탱크로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아 추가적인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3년 7월 6일 오전 11시 27분 아시아나항공 214편은 샌프란시스코만에 튀어나온 방파제를 치면서 28L 활주로의 경계점에 못 미쳐 착륙한 이후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충돌하였다. 후미 압력 벌크 헤드 뒤에 있는 엔진 하나와 꼬리 부분은 비행기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수직, 수평 안정장치는 경계점 이전의 활주로에 닿았으며 반면의 동체와 날개 나머지는 방파제로부터 2000피트 600m 정도의 활주로의 왼쪽 부분에 멈춰 있었다.
목격자는 비행기가 착륙하기 이전에 거대한 불덩이가 있었고 충격이 일어난 지 1분 후 동체로부터 나온 엄청나고 어두운 연기와 함께 두 번째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는 비행기의 한쪽 면 앞쪽 두 개문에 펼쳐졌으며 이는 승객들을 피난시키는 데에 사용되었다. 또 다른 비행기 탑승자는 비행기가 급격하게 하강했으며 해수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28L 활주로의 ILS와 항법 글라이드 패스는 사고 당시에 작동하지 않았다. 착륙은 일반적인 식의 착륙이었으며 당시 날씨는 맑았다. 추락 원인은 조종사의 과실이다. 처음 사고 발생 당시에 관계자는 테러 가능성은 제외되어 왔다고 밝혔다. 미국 CNN 방송 등은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착륙 5분 전에 관제탑과 교신하여 응급 차량 대기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 항공 측은 이 여객기가 비행 중 특이 사항이나 고장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고 기종인 보잉 777에 적용되어 있는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의 착륙 직전 오작동으로 조종 불능 상태가 되어 추락한 이후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 개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주장하기도 했고, 또한 다른 전문가들은 이 사건 전에 발생했던 영국 항공 38편 착륙 사고와 같은 이유로 항공기가 실속되지 않았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